네,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화면 공유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전사님. 네, 풀려 있어요. 네. 저희 오늘 20세기 철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도 이제 주의 선지봉산에 가기 위해 이 에베네스를 모여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바쁜 시험 기간 와중에도 전도사님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고 또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의 수고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카메라를 좀 이렇게 안 되네. 아무튼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네,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인데 저희가 아마 그리스 철학 때 수업을 하고 그 뒤로 다시 만나는 걸 겁니다. 마이크는 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20세기 철학을 할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잠시만요. 어떻게 알리니? 네, 결론부터 말하면 20세기부터 이 현대 철학까지는 사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사실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나 이제 그리스 철학이나 칸트, 뭐 중세 철학 이런 데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출제 빈도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범위 안에서 이 20세기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의 파트는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를 낼 때 많이 활용되는 이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이 이제 제가 수업 방식을 고민을 했었는데 전도사님들한테 조금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 드릴까 그렇기 때문에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 드릴까 아니면 그럼에도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초적인 내용으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 생각엔 기초적인 내용을 일단 한번 다잡고 가는 게 심화된 내용을 하기 전에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강의 루틴을 한 번 더 돌릴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중에 이 녹강을 보실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초적인, 네, 좀 기초적이고 쉬운 난이도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흐름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의 역사가 그냥 이 파편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계속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 철학, 중국 철학 괜히 배운 것이 아니라 인도 철학과 중국 철학이 현대의 그 근대와 현대의 서양 철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걸 배운 거거든요. 이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도 유럽 철학을 이제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후 과정에 다 넣은 거. 그러니까 인도 철학, 중국 철학을 없애면 세계 철학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현대 철학도 근대 철학, 중세 철학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현대 철학, 20세기 철학부터 이 현대 철학이 사실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이 현대 철학과 19세기 철학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19세기 철학, 현대 철학, 특히 니체 배우셨죠, 여러분? 그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상들이 요새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세상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실제 사역에도 실용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공부하려는 이제 의지를 좀 다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사상이 돌고 있는지 그걸 잘 이해해야 꼭 그 공포 영화에서 이런 장면 나오죠.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불러서 퇴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이름을 아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철학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라면 어, 알고 있어야죠. 네, 좋아요. 그러면 책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배경에 관한 일입니다. 배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책 페이지로는 840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840페이지 펴주세요. 840페이지 지금 한번 살짝 읽어보실게요. 읽어보시는데 이제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의 특징이 학문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철학의 발전사를 이제 병렬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세계사적인 큰 이슈로. 전쟁이 있으면서 이 전쟁과 함께 참 많은 영역의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식민지에 대한 경쟁 때문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식민지에서 쏟아져 오는 엄청난 양의 재화와 자원이 그대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어요. 과학 실험, 과학 연구 엄청난 그 비용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네, 전쟁 무기나 의약품에 대한 발달,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달했죠. 흔히 아는 의약품 중에 페니실린도 세계대전 과정에서 발명이 되었고, 백신이라는 개념도 그때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리학 혁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물리학뿐만 아니라 정말 현대 과학의 수많은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급성장. 주로 전쟁을 주도하던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리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했죠. 그 시기에 물리학, 의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양자역학까지 이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네. 이 책에서 물줄 칠만한 부분을 841페이지에 물질 개념은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 물리학이 원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로 원자는 결코 분해될 수 없는 현실의 공적 물질 성분이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구조물임이 밝혀졌다. 자, 그동안 그리스 철학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를 막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만들기도 하고 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그 개념을 자기 스스로 막 나름대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뭐 구성 요소는 불이다, 로고스다, 아니다, 흙이다, 물이다 뭐 말이 많았지만 원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원자라는 것에 특별히 철학적이고 신성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 그냥 이건 그냥 물질 그 자체일 뿐이다. 물질들의 화학 반응일 뿐이다. 이 세계 또한 그런 거 아닐까?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사회 그 자체만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성이나 사랑 또는 뭐 헌신, 겸손 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 다 의미가 없이 그냥 사회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실증주의, 실존 철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쭉 나올 텐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인간의 사유에 대해서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갔던 중세 시대와 대비되게 이제 현실의 삶과 현실 과학에 이제 관련된 철학으로 이제 변모가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을 재단하기 시작, 인간을 이제 기계적으로 쪼개서 인간의 철학 또한
이제 마치 원자를 분해하듯이 이렇게 분해하는 식의 그 조직 철학적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교재를 나가면 쭉쭉 설명이 될 텐데요. 해보면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각자 철학자마다 자신의 나름의 방식대로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갖다 붙인 원리가 인과율입니다. 여기 842페이지에. 자, 아직은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철학으로 시작할게요. 848페이지 펴주시고요. 생철학. 자, 쇼펜하우어와 니체 철학을 논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여러분 잘 배우셨죠? 네. 그 둘은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특히 제가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라면 니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 19세기의 계몽적 이성을 철학의 왕자에서 몰아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9세기의 계몽적 이성, 그러니까 무지한 대중들을 이제 계몽하고 계도해야 되겠다라는 철학적 사조에서, 네, 철학적 사조에서 낭만주의를 계승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낭만주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낭만주의가 이제 뭐 미에 대한 찬미, 예술성에 대한 찬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되냐면 중이병입니다. 낭만주의가 뭔가요 하면은 중이병입니다. 중이병. 중이병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죠. 낭만주의가 뭔가요? 중이병이에요. 네,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보다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중이병입니다. 근데 이 중이병이 어, 중2 때 오면 좋은데 여기 있는 철학자들이 좀 늦게 왔어요. 중이병이 좀 늦게 왔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첫 번째로 볼 사람은 이제 베르그송. 능동주의자, 이제 이제 경직보다 운동된 것을 더 중요시한다. 비합리성에 애착을 가진다. 이해와 체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적인 사조를 가졌다. 현실을 유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뭐 이 정도가 체크할 만한 건데, 음, 제가 생각할 땐 이 부분이 좀 체크할 만하네요. 850페이지에 매 순간은 새롭고 이례적이며 반복할 수 없는 무엇이다. 시간은 분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흐름 또는 생성이다. 이는 자연과학이 시간이라 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간은 존재한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성 중이다. 이 부분, 이 사람의 철학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 지성과 직관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공간에 상응하는 인지 능력은 지성이고 시간은 인지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네. 시간은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지성은 순수한 지속으로의 진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지속은 오직 직관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 중이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지성만으로 모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낭만주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인간의 사유만으로, 인간의 지성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철학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신학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다들 조금씩 있어요. 우리의 신학도 인간의 지성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맞은 거야. 그 부분까지 맞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직관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직관이다라고 했고 생애 약동 이 표현도 좀 독특한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는 상승 운동, 하나는 물질의 하강 운동
하는데 생의 상승 운동과 물질의 하강 운동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데 851페이지입니다. 지금 생의 약동 파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물질의 하강 물질은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생의 약동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이 가진 가치 인간의 삶이 가진 특수성은 이제 점 상승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물질의 유한성을 좀 강조한 면이죠.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물질, 육체를 좀 폄하한 듯한 낭만주의의 특징적인 사조 중 하나죠, 이건. 네. 그래서 도덕과 종교를 보면은 네. 닫힌 도덕과 열린 도덕이라는 두 가지 도덕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닫힌 도덕이 뭐냐면 사회적인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법, 규범, 질서 이런 걸 닫힌 도덕이라고 하고요. 네. 네, 따라오시죠. 그리고 열린 도덕은 양심, 네, 흔히 양심 그런 걸 말하죠. 양심, 인격, 그리고 창조적인 지성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도덕은 사회가 요구있기 때문에 생기는 도덕, 그리고 열린 도덕은 인간이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도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둘로 나눕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정적 종교와 동적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적 종교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자들은 이제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적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없는 신을 창조해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것이 정적 종교다라고 말해요. 네. 신이 없는데 없는 신을 창조해서 사람들이 사회의 규범에 잘 따르게 만들고 네. 권력자들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것이 정적 종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동적 종교는 여기 나오지만 신비주의적. 한마디로 중이병이에요. 신비주의적. 동적 종교. 인도의 사상과도 많이 닮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치? 여기에도 나왔지만 인도에서 사변적 형태를 얻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완성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의 흐름은 신에게서 시작됐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명할 수 없지만 침작으로 체득할 수 있는 존재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암시로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아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이 이제 자주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많이 나죠. 자, 베르트랑까지 알아봤고요. 생기론, 신생기론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독일의 신생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스 드리슈가 이제 대표적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은 유기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유기화학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문과를 나오셨나요? 이제 이과에서 생물을 배웠으면 이제 알 수도 있는데 유기물 합성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러의 실험 중에 유기물 합성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무기 물질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서 이제 뭐 물과 전기 자극 그리고 무기물을 넣어서 유기 물질을 만들어냈다라는 실험인데 이 실험을 진화론의 기초 이론으로 많이 씁니다. 뭐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겼다는 것은 네,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기물이라고 해봤자 그냥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런 네, 물질 성분의 입자 구성 단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기화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유기물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하면서 그와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도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더 진행되면 인간이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론의 기초 이론이 됐고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생물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험인데 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엔텔리케가 여기 다시 등장하고 기계 인간론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기계론적 고찰 방식, 생기론적 고찰 방식의 대립, 생명 형상에 대한 네, 생명 형상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유기적이고 생동적인 면에서 주목을 했다.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 인간은 유기물 덩어리에 불과하다가 기계론적 자연관이죠.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관으로 좀 귀결된 면이 있다. 지금 85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저서 제목만 봐도 이제 느낌이 바로 옵니다. 유기체의 철학, 질서 이론, 현실성 이론, 형 이상학, 유사 심리학.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실험 중에서 유명한 건 성게알과 관련된 동물학 실험. 예. 반분되거나 이상으로 분열된 배아세포는 불완전한 유기체들이 아니라 완전한 유기체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게알의 배아세포, 그러니까 성게알이 성게가 되어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완전한 유기체가 나타난다. 네, 완전한 유기체가 나타난다. 따라서 부분에서 전체를 재생해내는 유기체의 이런 능력은 기계적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유기체가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유기화학적인 관점인데 유기체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유기체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유기체가 완전한 유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좀 신학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따라서 이 생명의 탄생, 한 생명이 창조되는 과정이 네, 기계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배아가 생명이다라는 말이 말하자면. 현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배아는 생명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신생기론, 이 생기가 있다. 이 안에.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윤리학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윤리학은 뭐냐면 이 생활 수단인 생을 긍정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활 수단이 생을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생의 긍정. 그래서 한스 드리슈 하면 생의 긍정. 그리고 유기화학을 배운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서 이름이 유기화학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유기체의 철학, 질서 이론, 현실성 이론, 형이상학. 근데 유기체의 철학이 시험 문제에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네, 유기체, 한스 드리먼, 한스 드리슈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철학까지 이제 나오는데 독일 생철학으로 넘어가면 이 독일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대전을 두 번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면 왜 일으켰는가? 라고 말하자면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공업이 왜 발달했냐면 그 나라에서 전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30년 전쟁 아시죠, 여러분? 뭐냐면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30년간 국교와 신교로 나뉘어서
독일 땅에서 나라가 100개 가까이 쪼개질 정도로 이제 전쟁을 했었어요.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효율성이 중요시 된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검소했고 효율성을 중시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쟁 물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 간의 수공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그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같은 거 잘 나가잖아요. 다 그때부터 있었던 전통이었던 거죠. 그리고 독일의 특징 중 하나가 강이 굉장히 이제 나뭇가지처럼 이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잘 돼 있고 완전 평야지대여서 교통이 편리해요. 교통이 편리하니까 운송에 대한 비용이 매우 값싸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 전체적인 분업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메가시티는 생기지 않지만 각각의 도시들이 다 합치면은 엄청난 생산력과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제 전쟁 물자를 만드니까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그 공업 생산성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차례 세계 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좀 현실적인 철학, 실제 철학, 효율성을 중시한 철학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약간 고대 사회의 로마 철학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실용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철학의 실용적 측면. 자, 한번 읽어보시면, 가치와 관련해서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기 쉽다. 이제 역사주의 운동을 했었다.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죠. 독일의 역사가 사실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까지. 그래서 그 역사를 분석하면서, 아, 우리가 왜 약속으로 살았는가? 우리 독일이 왜 부강하지 못했는가? 네.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제 넘어가자면, 음, 이 네,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을 하면서 이 당시의 이 역사주의 풍조를 공격하면서 이 생철학이 이제 대동하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가면 음, 우리가 몇 명의 철학가가 나옵니다. 클라케스, 카이절링, 슈펜글러, 비렐름 딜타이,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데, 이 클라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생과 영혼이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정신이 그것을 방해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생과 영혼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 정신이 이것을 방해한다. 생철학주의자니까 이 생에 대한 찬미가 굉장히 많아요. 생철학주의자라서 이 생과 인간의 영혼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정신이, 이성 정신이 그것을 방해한다. 이 정신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인간 문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클라크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연인으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858페이지를 보면 자연적 무의식적 삶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 네. 무의식적 이미지의 생을 옹호하며 두뇌의 지성과 이성에 맞서 열렬히 마음의 감정과 본능을 옹호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라크스 하면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걸 시험에 출제한다면 다음 중 자연주의 운동이 아닌 것은 클라크스, 산니아시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여러분, 인도 철학대 산니아시 기억하시죠?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 철학 문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걸 문제로 내려면 어떻게 낼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카이절링 하면은 이 카이절링 사람은 좀 안타까워요. 발트해 연안에 정착한 독일 가문의 후예. 발트해가 어딘지 아시세요, 여러분? 발트 3국이라고 하죠, 흔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있는. 네.
발트 연안에 정착한 독일 가문 후예로 이 사람이 이제 평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우 다재다능하지만 마음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면의 모순이 많은 인물. 공황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네, 공황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스스로를 이탈리아 용병 대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좀 정상인은 아니었어요. 이 이탈리아 사람이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인식이 어땠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오락가락하고 제멋대로인 그런 사람이었어. 용병 대장도 그런 사람이죠, 사실. 돈만 주면 어디든 가서 싸워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했다는 것 자체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계 각지를 빠짐없이 여행했으며, 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철학자의 여행기라는 책을 출판했다. 헤르만 카이절링 하면은 어느 철학자의 여행기라는 이 저술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지성 중심 문화를 좀 반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창조적 직관을 중시했다. 무슨 말이냐? 중이병이다. 창조적 직관을 중시했다. 중이병이다. 나다운 게 뭔데? 약간 이러면서 네,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철학 이상의 것, 지혜 내지 지적 형태를 갖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직관을 중시했다. 이걸 좀 이제 중시적으로 보면 되고 이제 MBTI에서 N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가지 관점이 갈리는 거예요. 경험한 것에 더 중점을 두는가, 사람이. 경험하고 이제 실험 데이터로 확실하게 이제 얻어진 그 결과값에 더 중점을 두는가, 아니면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그 감성, 자신의 직관에 더 중점을 두는가, 이걸로 우리가 MBTI를 나누기로 하잖아요. 생철학주의자들은 보통 후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로 만들어진 이 산출된 걸로만 인간 해상을 해석하니까 당시 사회가 굉장히 각박했어요. 유물론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 각박을 했었는데, 이제 생철학주의자들은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운동을 통해서, 네, 반발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이 들어가야 완전히 설명이 되죠, 사실은. 근데 그들은 이제 신앙은 없었으니까 그걸 단지 약간 뭉뚱그려서 표현했던 거예요. 각자의 방식대로. 생이다, 삶이다, 생의 약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 인간의 이성만 있고 과학만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계속 하자면, 네. 그래서 공간의 세계와 시간 세 사이에 심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면서 생 자체의 생명적 근거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생의 본질이다 하면서 이제 생명관, 아니다, 플라크스, 이건 진멜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멜은 이제 지혜와 지적 형태의 갖춘 삶을 이제 추구했다. 그리고 진멜로 넘어가면 자꾸 톡이 와가지고, 네, 진멜로 넘어가면 이제 이 사람도 카이절링 못지않게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음, 진멜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생명관 정도가 좀 중요합니다. 생명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특징이 그렇게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그리고 오스왈트 슈팽글러로 가면은 네, 이 사람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서양의 몰락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제가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없거나, 네, 기출 문제를 본 적이 없거나, 네, 보기에도 보기 어렵다면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관상학적 안목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 정도. 비레름 딜타이. 그래서 이 슈팽글러는 하나 보자면 제 서양의 몰락, 하우스터적 문화의 이론을 적용했다.
그래서 생명체의 소멸성, 발생, 성장, 소멸의 과정에 좀 이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문화가 이제 세계사적인 측면으로 본 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를 좀 다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각각의 문화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 이제 자명하다. 좀 넓은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형태론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쉬팽글러 형태론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엠는 딜타이. 실증주의자로 출발했으나 생과 역사에 대한 비합리적 이해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며 변절한 거죠. 말하자면 실증주의, 현실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철학만 하다가 이제 넘어가서 생철학주의자 쪽으로 된 거죠. 그래서 생철학주의자가 당시에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생철학주의자에 좀 반대되는 게 실용주의인데, 네. 실용주의는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 근데 실용주의는 외우기 쉬울 거예요.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예요. 굉장히 미국스러운 이름이죠.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인데 이 사람의 사상은 어떤 거냐면 뭐 철학, 이성, 본질, 사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돈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 네. 돈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 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 863페이지 보면은 그것이 논리적인가 참된가 등의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실용주의는 일정한 철학을 실제에 적용했을 때 우리 생활과 이해관계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묻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철학 자체의 아름다움과 수사학적인 측면 또는 예술성에 집중한 낭만주의 사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냐?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사고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극한적인 실용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 가지 특징. 활력설, 다원론, 그리고 이제 회의적 개방성. 이건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활력설 같은 건 뭐냐면 이 세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된다. 이걸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어디든 돈 나올 구석은 있다. 이 사람의 사상의 대로 말하자면 세상 어디든 돈 벌 구석은 있다. 사업 아이템은 항상 있다. 활력설, 다원론. 이 세계는 하나의 원리에 대해 설명될 수 없다. 다원주의죠. 현대에도 이 다원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다원주의. 그래서 약간 다신적인 말. 언제나 한 민족의 참된 종교고 오늘날의 그러한 다신론이 훨씬 더 부합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있는 것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회의적 개방성. 회의적 개방성이 뭘 말하냐면 이제 제가 적절한 비유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 비유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출해줄 돈이 있어요. 근데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려면. 돈을 빌리러 온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회의적 개방성이죠. 은행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돈은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는 거죠. 약간 그런 미국적인 사고방식. 자, 그래서 존 듀이. 이 두 번째 철학자, 미국 사람입니다. 역시나. 존 듀이는 한술 더 뜹니다. 사상에는 도구적 가치만이 부여되었다 해서 듀이의 철학은 도구주의라고 불리기도 했다. 해서 도구주의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존 듀이 도구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정말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려면 가장 극단적인 실용주의 철학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존 듀이 찍으시면 되죠. 사상을 도구적 가치만 부여된다.
네. 철학은 도구주의. 그렇죠. 유럽에도 이런 실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필러와 파이힌거 이제 있는데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렵네요. 자, 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가 뭐 니체와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니체는 이제 낭만주의 학파를 완전히 좀 깨부순 하나의 틀을 깨부순 그런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니체의 사상과 많이 닮아 있는 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철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사유, 인간의 종교, 인간의 사회 문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도구적 기능만을 한다. 이런 식의 사조가 이제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철학을 프로파간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주의. 철학은 프로파간다다.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또는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실용주의죠, 보통. 그래서 실러는 사실 큰 음,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칸트에 대한 주해설을 썼다. 칸트 연구를 했다. 이 정도가 좀 볼만한 부분이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네. 파이힌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뭐처럼의 철학, 이론적, 실천적, 종교적 허구들의 체계라는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허구주의, 파이힌거 하면은 허구주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파이 같은 경우에는 허구주의, 파이힌거, 허구주의 쳐주시고, 네. 그쵸. 적어놓은데 진리에 대한 관점이 좀 독특한데 이 사람의 특징으로는 네. 86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진리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의 가능성 내지 예측 가능성을 가리킨다. 진리에 대한 이 사람의 관점이 이런 거예요. 실증주의자들의 관점. 현대에도 이런 실용주의자들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종교는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있죠. 그 사람들에게 진리는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의 예보 가능성 내지 예측 가능성.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보죠. 네. 자, 그래서 20세기 초의 시대 정신에는 실용주의 사상이 힘차게 관료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산업화된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업화 하면서 당시에 노동자의 인권이 굉장히 밑바닥을 기었어요. 막 8살 먹은 아이들도 막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6분의 1만 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죠.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고통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생겨난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네. 거기서 생겨난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그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한 배경이 네, 자본주의의 이제 고도 발전, 이제 산업사회의 고도 발전, 발전에 이제 따라온 그 배경이죠. 이런 걸 보면은 참 성경이 놀라운 게 성경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품삯을 제대로 주라고 했죠. 품삯을 미루지 말라고 했었죠.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겼던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되었잖아요.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그런 적이 아닌가 불수종의 대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넘어가자면 이 실용주의적 정신 태도가 극단적으로 발현이 된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도덕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인권 뭐 이런 가치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죠. 네. 그래서 이 니체의 사상이 현대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니체의 사상, 이 허무주의와 이제 종교적 권위, 도덕적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이 사회에 만연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실용주의가 따라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기조에 들어가 있죠. 허무주의, 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허무주의, 니체의 허무주의, 그리고 종교의 권위에 대한 부정, 신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 사회에 만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용주의가 파집니다. 실용주의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은 인간성이 말살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자면 새로운 존재가 형 이상학. 이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 이제 읽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이 하르트만부터 보시죠. 마르크부르크 베를린 괴팅된 대학에 재직하면서 높은 명성을 누렸다. 자, 이 존재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라 이제 다시 읽으면 좀 반복이긴 한데 여러분이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읽으면은 다 이해는 되실 거예요. 네.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자, 전통적 존재론 말하자면 하나의 보편자가 모든 사물의 형태를 부여하는 규정적 본질이었는데 그래서 보편자가 사물의 형태를 부여한다 라는 이 명제였는데 이 명제가 칸트를 중심으로 이제 깨어집니다. 칸트를 중심으로 깨어지면서 보편자가 없어도 선언적인 개념이나 방법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칸트의 주장이었었죠. 깨어졌는데 여기 이 문장에 나오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 범주들이 우리의 인식 범주와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제로도 그런 일치가 나타난 듯하다. 인식 범주로서 인식 범주로부터 존재 범주가 도출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제 문제는 인식의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인식의 측면까지 갈 수 있는가? 인식 범주로부터 존재 범주가 도출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 현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의미이죠. 네, 이런 관점이 나온 게 지구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표면상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 현실이 다른 면이 조금 있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게 완벽하게 이제 입증이 된 시기였으니까 당시엔. 그래서 이 인식론적인 게 과연 실제 존재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따라서 인식 범주들은 우리 인식 근처에 놓여 있지만 제일 먼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나중에 인식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 따라서 이 범주들에 대한 선언적 파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칸트에 대한 비판이죠. 이제 다시 칸트를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이 판단한 것이 우리의 최초 판단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 결론이기 때문에 이 칸트의 선언적 판단은 성립할 수 없다. 모순이다. 라고 주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존재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르미는 다른 길, 내용적 추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광범위한 학문 분야, 직접 된 경험에서 출발해 분석적 방식에 의해 존재자의 범주를 밝혀내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범주적 분석이라 불린다. 과학의 힘을 빌리자라는 뜻이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과학에 의존하는 겁니다. 철학 세계, 철학의 인식론을 이제 과학에 의존하는 거예요. 과학적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계속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오류를 피해야 된다 하면서 실제성은 물질성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 실제성은 경직된 존재와 동일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은 가변적이죠. 물리학의 기초적인 이제 개념이죠. 물질은 가변적이죠. 액체, 고체, 기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셋째, 우리는 범죄에 관한 모든 이론에 비합리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과사처럼 변화된 원리조차도 그 가장 내면적인 본질까지 빈틈없이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인식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 또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조차도 아주 분석적으로 이제 결론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인식이 완벽하지 않다, 그만큼.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형상적 다양성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 비판적 실제론. 그래서 하르트너에게 실제 세계란 전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인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른다. 한마디로 모른다. 실제 세계는 모른다. 그래서 일정한 한계점이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미지의 것으로 머물 것이다. 그래서 모른다. 전용하는 오류를 피하려고 한다. 이 전용하는 오류를 피하려고 한다는 밀줄 칠만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세계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심적 현상, 정신이라는 상위 개념과 이제 사물과 생명체라는 하위 개념으로 나누는데요. 이 각각의 개념을 해석하는 네,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네 가지가 다 다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적 현상, 그리고 정신, 사물, 생명체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계 질서가 있다. 사물과 생명체가 밑에 있고 정신과 심적 현상이 위에 있다. 따라서 이 아래에서 위로 상승은 일어나지만 위에서 아래로 하강이 일어나지 않고 이 네 가지는 각각의 이제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라는 게 이 하르트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르트만이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그러니까 생물학적 측면으로 이제 철학을 분석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그 지식을 근거해서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신적 현상까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학문적 근거가 말하자면 생물학인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학문적 근거가 생물학인 거죠. 자, 이 뒤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하나의 범주가 상위층에서 다시 나타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제한이 주어진다. 존재의 층들이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하위층의 범주는 상위층에서 다시 나타나지만 상위층의 범주가 하위층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아까 말한 그 부분들입니다. 1, 2, 3, 4번이. 개개층에 적용될 수 있는 의존 법칙을 제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의존 법칙은 밑줄 칠만한 것 같아요. 876페이지. 자, 그래서 하르트만에 대한 평가. 하르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계론자가 아니었고 학파를 따로 이제 형성하지도 않았지만 네, 형 이상학 이 형 이상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형 이상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눠서 네, 각각의 다른 이제 적용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당시에 굉장히 참신했어요. 보통 하나의 그 해석 방식에
형 이상학을 가두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처럼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네, 개별적인 형 이상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좀 참신했어요. 당시로서. 좋아요. 새로운 형 이상학에서 네, 새로운 형 이상학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죠. 개념은 경험에 등을 돌린 채 공허한 영을 사변함으로써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지적인 경험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생철학이나 신생기론 이런 사람들은 경험론을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형 이상학자들은 이제 경험론이나 실제적인 데이터도 존중하는 면을 보였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직관적이 아니며 합리적, 지성적, 이성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새로운 형 이상학의 직관성이 아니며 합리적, 지성적,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만 밑줄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이제 심리학이나 현대의 인간 정신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그냥 뭐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통계학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현대의 심리학. 통계적인 정보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심리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점에서 그리고 형 이상학은 존재자 일반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래서 현대의 형 이상학은 구체적인 것을 지향하는 실제론적 사유운동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의 것을 배제하거나 아예 낭만주의적인 사조에 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현대의 형 이상학이. 그래서 20세기의 형 이상학은 그렇기 때문에 중이병스럽지 않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가 4번의 이제 내용이고요. 881페이지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르트만이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으로 많이 나오고, 음, 하르트만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음, 세계에는 인식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 하르트만은 포인트로 할 만한 게, 이걸 비추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882페이지에 자신의 저작을 가리켜 해겔을 결정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가운데 이 사상과 쇼펜하우어를 종합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사람의 사상이 해겔과 쇼펜하우어를 좀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좀 해겔의 세계 정신, 쇼펜하우어의 의지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섞어서 무의식의 개념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 하나가 무의식의 철학. 그래서 하르트만의 시험 문제에 내겠다면 무의식의 철학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폴은 볼 필요가 없고, 자, 하르트만은 그래서 철학의 거의 모든 개별 분야를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했었다. 네, 연구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 공부를 다양한 범위로 많이 했는데, 그가 거듭 호소한 것은 무의식의 철학을 자기 학설의 유일한 초석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 무의식의 철학은 최종 단계에 가서 이해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것이지, 최종 심화 단계이지 자신의 이제 기초 조작을 다 이제 섭렵한 다음에 무의식의 철학을 봐달라. 약간 이런 말을 한 거죠. 책을 많이 팔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책을 많이 팔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네. 아무튼 하지만 이제 그의 생전에서 그 최초 전학만큼 인기가 있었던 건 없었다. 책을 많이 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쓴 그 무의식의 철학이 제일 많이 팔렸다. 제일 많이 인기를 끌었다. 그렇죠. 그 주저에 대해서 뭐 주절주절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21세기를 사는 저희도 무의식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이러니하네요. 사무엘 알렉산더, 특이하게도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사상가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영국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상가는 호주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상가는 나오면 이 사람 호주에서 태어났어 하고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오답이에요. 세뮤얼 알렉산더. 제가 이 보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드리는 말씀. 영국에서 활동하지 않은 철학가는 네, 아니죠, 아니죠. 호주 출신이라는 점이 특이해서 이제 잘 나오긴 합니다. 비슷한 제 이유로 아까 윌리엄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잘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음, 이 사람이 저서 제목 공간, 시간, 신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 이 현대 철학 파트는 20세기 철학 파트는 이 저서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그게 가장 좋은 공부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객관식에 낼 만한 게 많지 않고 또 이 저서 제목에 자기 사상을 많이 적어놨어요. 철학자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그래서 저서 제목과 함께 연계해서 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 시간, 신성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놓고 자 이제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4차원적 연소체로 파악하고 물질과 중력을 공간의 망국에 결부시키는 상대성 이론에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시험에 나온다면 세뮤얼 알렉산더는 상대성 이론과 많이 연관지어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네, E는 MC 제곱이라고 하면서 이과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시간의 상대성을 이제 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하나의 연속체이다. 물질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현대 물리학도 시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블랙홀, 네, 블랙홀 안에서의 특이점이 있다고 하죠. 지평선이 있고, 네, 여기까지, 네, 이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이상 철학 수업이 아닐 것 같아서 블랙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네, 아, 계속 넘어가자면, 이 존재자의 단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4개의 단계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4단계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 스콜라 철학과 신 토마스주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일어난 이제 이 철학 발전에 대한 반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었어요. 교회가 위축된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첫 번째, 식민지,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확장,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이제 경제 발전. 이 당시 시대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었잖아요. 산업사회의 발전, 그리고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 과학의 발전.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사회에. 교회가 왜 위축됐냐? 이제 이런 이유죠. 현대 과학은 계속 발전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밝혀내고 있었어요. 미생물에 대해서 밝혀내고, 원자에 대해서 밝혀내고, 이제 지구의 지질학적인 특성, 또는 이제 날씨, 기후, 또는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나날이 새로운 것을 내놓는데 교회는 새로운 것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뭐 당연하게도 성경 말씀만을 연구했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 활동이 좀 사상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환경의 측면에서 그 청교도적인 메시지가 힘을
이뤘어요. 검소하고 겸손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목소리보다 그 자본주의적인 무한 확장, 무한 성장, 무한 팽창에 대한 이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 대표적인 예시로 그런 게 있었죠. 청나라와 영국 사이의 아편 전쟁을 영국 의회에서 찬반 투표를 붙입니다. 아편을 팔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편은 마약인데. 거기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찬성이 이겼어요. 그때.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가치가 도덕을 상회해 버린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에서. 이 20세기, 19세기의 특징입니다. 그게. 도덕을 상회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면서 사실 교회가 말하는 그 청교도적인 자본주의의 형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내가 절제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업이 운영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원래. 그 청교도들의 삶이 왜 발전했냐면 당시에 귀족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흥청망청 썼어요. 진짜 사치스러운 것들을 사면서. 근데 청교도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그걸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걸 다 이제 재투자를 하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은 검소하게 살았어. 그게 청교도적인 이제 병영이었죠. 당시에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이 많이 성공했어.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건너왔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뿌리가 되었고 이야기가 살짝 샜는데 아무튼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걸 타파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왜 카톨릭을 중심으로 이게 일어났냐면 당시에 개신교 사회는 이런 팽창주의에 좀 동조했었어요. 사실 청교도 쪽을 빼고는 이런 팽창주의나 자본주의적인 확장에 많이 동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네, 이제 신스콜라 철학과 신토마스주의. 그래서 현대주의자들이 기독교 교회와 철학을 중재하려 시도했으나 제 대부분은 신앙의 기초가 소멸되거나 퇴색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노력을 거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 때문에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교회가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공격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풀이될까 봐. 또 천동설, 지동설을 가지고도 많이 대립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과학과의 충돌을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걸 두려워하고 회피하니까 점점 교회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었겠죠. 당시에.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철학에 대한 연구를 이제 촉진시킨 거죠. 자,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시켰다. 역사적 연구 작업. 그래서 이제 인물에 대해서 좀 외우면 좋은데 독일 예수의 수도사인 프란츠 에를레, 토마스 연구자의 대표 인물인 마르틴 그라프만, 프랑스인 에티엔 질송 등이 있고 콘스탄틴 구트베를레트 체계적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죠. 수도사들 이름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마 이런 사람이죠. 자크 마리탱, 신토마스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점에 둔 유파라고 해서 신토마스주의. 그리고 신스콜라 철학.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신스콜라주의, 신토마스주의가 이제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좀 많이 일어났었고, 네, 그 정도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현상학인데, 현상학 발생 배경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내용이에요. 이 발생 배경의 이 앞부분. 칸트에게서 이탈하려고 하는 생철학이나 실용주의 등의 경향, 기존의 경향.
그래서 이 창시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후설이라고 하는데 창시자인 후설, 이름 후설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사람 원래 사제였는데 사제직을 이제 던지고 이제 철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된 사람. 그리고 베르나르트 볼차노. 이 사람은 이제 성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논리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네, 이제 철학을 좀 분리시키는, 말하자면 논리학과 심리학에서 철학을 분리시켜서 좀 수학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후설에 대한 설명이 좀 중요한데 네, 후설은 이제 교수였는데 유대인이한 이유로 좀 핍박을 많이 받았었다. 후설은 좀 유대인 철학자다. 유대인 철학자도 이 철학 전체 교재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유대인 철학자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유대인에 좀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수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술의 철학이란 이제 책을 썼어요. 자, 논리 연구라는 책도 썼었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음, 심리주의를 배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낭만주의 사조랑 좀 길을 다르게 했다. 현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어진 현상을 통해서 철학을 분석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인 이제 철학의 사유 방법. 그래서 철학과 현상학적 연구 연총을 발견하면서 이제 현상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창시시킨 거죠. 현상학이라는 새로운 철학 학문의 지평을 연 사람이죠. 호설 같은 경우. 근데 이 현상이라는 학문은 조금 기독교 사상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세계에 창조된 정교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잖아요. 현상학도 비슷한 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현상을 해석하면서 자, 음, 셀러도 나오는데 막스 셀러도 나오는데 막스 셀러는 이제 후설 다음에 이제 나온 사상가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제가 써놓은 게 가치의 영역에 현상학을 이제 도입시킨 거예요. 현상을 단순히 해석학의 영역에 둔 게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이제 용도로도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894페이지를 보면 이제 셀러가 남긴 불후의 공적은 본질 직관한 현상학의 방법을 인식에만 적용하지 않고 윤리학, 가치의 영역에도 적용했다는 점이 있다. 현상학을 윤리학의 영역에도 적용을 했었다. 자, 가치에는 위기가 있다. 가장 하위에 있는 것은 감성적 쾌감의 가치다. 그 위에는 역동적인 감정, 고귀함과 비천함의 가치가 있다. 그 위에는 정신적 가치, 인식과 진리, 아름다움, 정의의 가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최상위에는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 기독교의 사상과 좀 맞닿아 있다고 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제 말하자면 감성적인 이제 쾌감, 감성적인 쾌감 위에는 그 역동적 감정 그리고 그 위에는 네, 정신적 가치, 아름다움과 정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위에는 종교적이고 신성한 것의 가치, 신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개의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정립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막스 셀러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 그 총신대 채플 시간에도 교수님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현상학자예요. 네,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 이 밑에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날리겠습니다. 실존 철학, 가보죠. 실존 철학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키르케고르까지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키르케고르는 이런 거죠. 체험론, 그러니까 경험론을 좀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실존 철학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대충 이건 경험론에 관련된 얘기구나. 대충 네, 경험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더 중시하는 철학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름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도 근본 체험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다. 실존 철학자 중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다. 나와 있죠. 그리고 키르케고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미구엘 대 우나무노가 있다. 근데 사실 키르케고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인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키르케고르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제 프랑스로 망명한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베르다예프 이름이 굉장히 길죠. 빗줄 한 번만 그냥 쳐주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프란츠 카프카 뭐 등등등 이렇게 있었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원래 황제 국가였습니다. 그 제정 국가였는데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그 정부에 되게 고위 인사까지 올라갔었어요, 당시에. 제가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마치 비선 실세처럼 이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이제 국민들을 좀 착취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종교적 권위를 상실하고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러시아 황정이 이제 무너질 때 러시아 정교회의 권위도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교회의 적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좋아요. 러시아로 만명한 철학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다. 쭉쭉 넘어가자면 실존 철학 그렇게 뭐더 다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카를 야스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를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키르케고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포괄자와 절, 절대자였을 거예요. 포괄자와 초월자, 포괄자와 초월자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었다. 그래서 카를 야스퍼스 하면 포괄자, 초월자를 이제 같이 나오는 명제로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자면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다 이제 하자면 규정된 존재, 이 한정된 존재, 네, 이것이 바로 존재의 특징이다. 그래서 네, 이 전체로 파악되진 않으나 한정되게 파악될 수 있는 이 존재를 포괄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포괄자를 향한 존재자의 경계 넘기. 그러니까 이 포괄자가 진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 거죠. 포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자인 우리가 그 장벽을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철학 활동이다, 철학 행동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음, 뒤에 초월자로 이제 넘어가자면 세계 전체도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포괄자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한 거였다면 초월자는 세계 전체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하면은 포괄자,
세 개 하면은 초월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 밖의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이제 한번 읽어볼 분은 이제 마르틴 부버 정도가 좀 보기에서 몇 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독일을 떠나서 히브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자, 뛰어난 구약 성서 번역뿐 아니라 하시디즘 문헌의 발행자자 해석자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하시디즘은 경건한 자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시딤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 비슷한 걸 이제 했었다. 율법 신앙의 부활, 경건주의, 경건주의 운동과 유사하다. 그래서 깊은 종교적 감정과 신에 대한 동경을 중시하는 대중적 종교 운동을 했었다. 음, 그리고 즐거움과 적정의 사랑 등을 동시에 이제 중요시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비주의랑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었다. 뭐 이 정도. 어,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하이데거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틴 하이데거랑 마르크스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마르크스주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보죠. 하이데거의 생애, 서양 세계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 있는 사상가 중 하나이다. 동시에 그는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 부분 한번 미주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14페이지입니다. 좋아요. 이 하이데거의 생명에 대한 이제 설명. 이제 고향 마을에 깊은 애착을 느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네.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카톨릭 교회 지원으로 이제 다니고 신학을 전공했다. 네. 그리고 수학과 자연과학으로 이제 전과를 했었다. 신학을 배웠다가 수학과 자연과학으로 전과를 했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카톨릭 교회 장학금을 받으면서 철학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신학을 다 배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당시 사회에서. 자, 그리고 이 하이데거가 이제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히틀러가 이제 제국 수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히틀러의 나치당에 많이 이제 동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아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총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지만 1년쯤 지나니까 자신의 판단이 착오였음을 깨달았으며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후로 일체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제 실망한 거죠, 말하자면. 연합국에 의해 강의 금지를 당했으나 정기적으로 수업을 했고 간헐적으로 공개 강연을 했다. 짧은 기간이나마 그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이제 나치즘과 연관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서 강의가 중단된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적극적인 자기 해명을 통해서 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나치당이 그런 당인지 몰랐다. 하고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강단에 설 수 있었다. 라는 그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 저작에 대한 설명. 이제 키르케고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지금 계속. 키르케고르가 이제 실존 철학자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에드먼트 후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었다. 키르케고르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려나. 이제 이렇게 해보죠. 존재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현 존재에 대한 개념부터 볼게요. 현 존재란 본질적으로 세계의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두 객체의 공간적 병조의 의미를 이해돼서 안 되며 그것 안에 있음, 공간적 의미로 이해돼서도 안 되고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도 이해해서도 안 된다. 세계와 나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공간적 병존도 아니고 포함도 아니고 주체와 객체도 아니래요. 인간의 현 존재는 거기에 내던져져 있다. 내던져져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약간 니체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내던져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현 존재지만 그저 현 존재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921페이지에 현 존재지만 그저 현 존재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러한 자신의 현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 존재이다. 자신을 실현시켜야 하는 존재로서의 현 존재는 기획투사이다. 따라서 인간이란 내던져진 기획투사로서의 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근본 경험은 불안이다. 불안이 불안해하는 것은 제 세계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비존재랑 존재를 생과 죽음의 개념으로 이제 연결시킨 거죠.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생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인간의 두려움, 이 세계와의 단절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이 네, 인간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감정이다. 경험적으로 체득된 근본적 감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 현 존재의 고유한 의의와 간절함이 생겨난다. 우리가 만약 영원한 시간을 산다면 진실되거나 간절하지 않을 건데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간절하고 진실된다. 자,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의 뒤바꿀 수 없는 삶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다. 그래서 비본래적이고 하찮은 것에 미끄러지나 사람은 종종 죽음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실존을 받아들이라 호소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고찰인데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철학적인 네, 철학적인 그 실존성,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한한 삶을 살았다면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을 텐데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유한성, 비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네, 철학에 대한 연구, 철학에 대한 탐구를 계속 촉구하고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라고 호소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기획투사라는 말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실현시켜야 되는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이제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실현시켜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이 동의하죠. 그래서 물을 마주치게 된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서 있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표시했다. 무로 포섭되어 있음이라고 표시했다. 그래서 허무주의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되는 부분이죠.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초 이제 바깥으로 나감, 이 존재, 이 존재와 비존재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이 범주 안에 갇혀있지 않고 인간이 바깥으로 나가서 초월해야 된다. 초월을 해서 이제 신앙심 깊은 사상가를 이제 신으로 인도하게 된다. 나가서. 그래서 신은 존재자이면서 묻기 위해 벗어나야 할 무엇이다. 하이데거는 무신론자인가?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뚜렷하게 말한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추측하건대 후기 저작에서는 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나중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우리는 해보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음,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려나 이런 거죠. 정리하자면 음, 하이데거가 이제 던진 이 말들은 인간 본질에 대한 좀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마치 인간을 가두는 감옥과도 같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은 인간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 존재와 비존재, 삶과 죽음이라는 관점에서만 자기 자신을 사유하고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초기에는 그것을 뛰어넘고 신마저도 뛰어넘어야 이제 존재자의 근원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하지만 후기에는 신성함을 강조했죠. 네. 따라서 하이데거가 처음에는 좀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좀 이제 기독교 사상에 많이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적이고 압축적이고 이제 축약적으로 이제 언어를 좀 다루는 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언어란 존재의 집이며 본질의 감옥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존재에 언술되지 않는 언어를 가져는 사유 이런 말을 했었고 자, 음, 그래서 이 사람의 형 이상학은 약간 인간 이해에 좀 치중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자연과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인간 이해, 인간 스스로의 사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고찰에 좀 치중되어 있는 면이 있었어요. 자, 공개적 토론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 해서 하이데거와 히틀러 정권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쟁 때문에 많은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음,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이제 당시에 독일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당시에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조했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현대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가 이제 갈리는 거죠. 이 사람이 믿었냐 안 믿었냐. 네, 이 사람이 믿었냐 안 믿었냐. 이 사람의 사상이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약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이런 거죠. 하이데거가 유일무이한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치즘에서 등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보다는 대중적인 다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거죠. 자, 하이데거가 철학이 이제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쓰는 것을 철학의 자살이라고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중이병스러운 말을 하기는 했었는데 소수를 위해 존재의 고귀함을 사유하고 유일무이함을 말하기 위해 고독으로 나갈 지구의 용기를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과 신학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철학은 고독한 길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고독한 길이고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이제 스스로의 고찰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입증해 주진 않죠. 하지만 신학은
공동체 안에서 발견을 하죠.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입증해줄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철학에 비해서 신학이 많이 뛰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 하이데거가 이제 준 영향을 말하자면 음, 서양 철학의 이제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 거죠.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네, 존재와 존재자의 그 본질적 성격을 이해한 것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담론을 제시한 거죠. 세계를 이해하기 전에 인간 자신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가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밑줄 만한 게 이제 931페이지부터 자신의 핵심 개념인 존재와 구분하기 위해 다루는 방식은 부정신학이 신개념을 다루는 방식을 연상시킨다.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직접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존재가 아닌가만을 서술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이데거가 독일의 좀 대표적인 사상가로 당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의 인기가 대단했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 하면은 보프레 외에 장폴 사르트가 좀 유명하다 나와 있고요. 보프레부터 말하자면 인본주의가 어떻게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모든 유형의 실존주의, 네, 말하자면 인간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당시에 이제 세계 대전으로 모든 게 휩쓸어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 이제는 인간의 권리, 인본주의, 어, 민족 자결주의를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주창했었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이미 일어났고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완전히 어떻게 이 인본주의에 대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존재의 언어 우리가 언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인간은 존재자의 주인이 아니라 존재의 이웃이거나 보호자다. 인간은 존재의 말 건네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 존재자를 신으로 바꾸면 문장이 완벽하지 않나요? 신기하죠, 참. 933페이지에 네. 인간은 존재자의 주인이 아니라 존재의 이웃이거나 그의 보호자다. 인간은 말하기에 앞서 존재로가 다시 말을 걸어오길 기다려야 한다. 인간은 존재의 말 건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도 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네.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존재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존재자는 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해가 좀 나왔다. 아버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볼 법한 게 별로 없는데, 음, 하이데거와 이제 견줄 만한 사람은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또 보면 이건 현대까지 이어지는 어,
현대까지 이어지는 담론 중 하나인데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빛을 본 건 러시아였죠. 정말로 그 마르크스주의가 빛을 보고 수업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셨는데 전 4시 전에 끝날 생각입니다. 제가 원래 맡은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4시 전에 끝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2시에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어, 잠시만요. 흐름이 잠시 끊겼는데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하면 끝이에요, 사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는 이제 살짝 복습하고 이제 끝낼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더워서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우리. 자, 자 다시 해보죠. 음, 마르크스주의는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 유물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자 물질 개념론과 유물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흔히 기초인 유물론을 공박한다. 데모크리토스도 나오네요. 자, 근데 이건 마르크스주의뿐만 아니라 많은 실존주의나 실용주의 철학자들이 가졌던 이제 관점이기도 하죠. 물질적인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뭐 어떻게 보면 유물론이랑 비슷합니다. 이 유물론과 이제 그런 실용주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용주의는 철학이 그래도 사람들을 뭔가 통제하고 다루는 데에 쓸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실용주의라면 유물론은 아니다. 철학은 아예 쓸모가 없다. 형 이상학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가 이제 유물론이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사실 둘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제 쭉쭉 가자면 우리가 좀 볼만한 건 변증법적 유물론. 그죠? 자, 유물론적 토대에 물질의 일반적 발전 법칙으로서 변증법을 첨가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굉장히, 어, 과학과 연관된 면이 많아요, 사실. 과학과 연관된 면이 많은데, 음, 어떻게 하면 이거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보죠. 진화론적인 설명이에요, 말하자면. 진화론적인 설명. 물질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계에서 점점 고도의 형태로 발전하고 진행되고자 한다. 물질이라는 것의 특성이 그러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흙을 하나님이 빚어서 사람이 됐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지성이 개입을 했다. 하나님의 신성이 개입을 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진화론은 이제 거기에 반해서 그렇지 않다. 생명체가 스스로 발전한 것이다. 라는 게 진화론적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진화론을 생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기물, 물질에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물질 스스로에게도 약간 그런 진화론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운동은 무생명의 물질로부터 생명체의 생성으로 진행되며 가장 고도의 생명 형태에서는 사회적 과정 및 이와 결부된 의식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물질을 생각하는 방식. 음, 좋아요. 그래서 이 변제법이 어떻게 쓰였냐를 보면 이 책에 나온 예시는 이제 철광석을 가지고 든 예시예요. 운동이 일정 한계 내에서는 해당 물질의 본질을 바꿀 수 없지만, 네, 급변 내지 비약이 일어나면은 물질의 본질 또한 바꿀 수 있게 된다.
섭씨 맥도부터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철광석이 아니게 된다. 우라늄의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농축되면 핵분열을 일으켜 순간적인 연쇄작용에 의해 폭발과 우라늄 원자의 붕괴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담론을 하는 이유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분해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지 신의 의도나 이런 거 절대 없다. 이 과학 원리와 과학 질서에 신의 의도 같은 거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도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음, 쭉쭉쭉 나오고 이제 역사적 유물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와도 많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역사적 유물론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저절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무장된 이 전위대가 주도하는 전투적 의식적 노력을 요구한다. 자, 그러니까 도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이해관계로 정석적으로 종속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초기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도덕을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원리와 동일시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보편적 도덕 규범은 인민대중이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 근데 사실 이 역사적 유물론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의 그 역사적 갈등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옛날에 고구려가 만주 땅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역사가 우리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만주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만주 땅 과거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걸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민족적 특수성이나 그 민족적 특성이나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이 주어진 현상, 현실의 영토에 더 관점을 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바로 되시죠? 유물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물론 같은 거. 지금 주어진 현실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유물론이 이제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죠. 중국에서 선교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 하나죠. 네. 유물론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회 철학. 참 이게 모순된 게 비판적으로 사회 철학을 이제 비난하고 기존 사회의 계급 사회를 많이 비난하면서 정작 그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탄생한 공산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아요. 좀 자기 모순적인데 네.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가진 이제 자가 낭착적인 측면이죠. 비판적 사회 철학.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밖에 없어요. 자신들 사회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어요. 네. 쭉쭉쭉 하면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음, 이 6장이 좀 정리된 말인데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많은 얘기가 필요한 것인가? 끝장난 사상이 아닌가? 라고 묻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961페이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적 운동은 궁극적인 역사적 패배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다. 네. 하지만 이 제가 말한 것처럼 자가 모순적인 좀 자가 당착적인 면이 있지 않았나 이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론상으로는 완벽에 가장 가까워요. 이제 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 철학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결국 이 이론을 적용시킨 것도 사람이죠.
불완전한 인간. 그래서 공산주의가 바로 서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네, 이기적, 쾌락주의적 그리고 비인격적인 사회가 되기 쉬워요. 마르크스주의가 가진 이제 함정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참 모순된 게 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 운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노동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도 그 권력을 잡으니까 국민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들은 기존 사회의 권위적 질서를 타파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들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요소는 타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공동적으로 노력하면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인간이 그걸 원하지 않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이런 거예요. 권위를 없애니까 도덕이 없어졌어. 도덕이 없으면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순되었다는 거죠. 권위를 없애야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권위가 없으면 도덕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오직 통제와 감시만 있을 뿐이죠. 이제 마르크스주의까지 살펴봤는데요. 좋아요. 그래서 총망라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7분 남았네요, 시간이. 총망라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19세기 철학.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19세기 철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19세기 철학을 평가해봐라 하면은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사유, 세계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 신학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겨났고 사실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죠. 구교, 신교의 차이가 있었어도 교회나 성당을 안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현대 철학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사회가 점점 비기독교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비기독교화 된 그 정점이 세계대전이었죠. 인간의 이기심이 한계에 달하고 그걸 제한할 그 도덕적 권위가 상실되자 세계전쟁이 일어나요. 그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스스로 이제 뉘우치게 돼요. 철학자들도 많이 스스로 뉘우치면서 아니다. 이 실존주의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생철학, 생의 의지. 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인간 생명의 가치, 인간 권리의 가치를 계속 주장해요. 그걸 극단적인 형태로 했던 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였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현상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현상학이 현대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철학을 좀 강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나가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오늘 배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이 해당 사상과 철학자 이름 그리고 저서 이렇게 단어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정리하시면 가장 공부하기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입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여름이라서 굉장히 덥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푹푹 찌고 힘들잖아요. 밖에 나가서 숨만 쉬어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런 날씨에는. 그런데 이런 날씨일수록 우울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울증. 밖에 나가서 햇빛 못 보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우울증 생기거든요.
우울증 생기고 처지고 오히려 더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 최소한 2, 30분은 햇빛을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여름에 여름 날씨에 맞게 사는 게 건강한 거예요. 네. 여름에 덥게 살고 겨울에 춥게 사는 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많이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이 더워지는 날씨에 공부는 집중은 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어지럽고, 네. 이때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이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 사람들끼리 막 놀러 간다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좋은 음식 먹고 네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네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입시 과정에서. 여러분 하루에 정말 공부가 안 되면 15분이라도 하세요. 15분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는 건 꼭 지키려고 했어요. 3시간에서 4시간 공부하는 거 꼭 지키려고 했어요. 이 네, 공부를 준비하는 기간에. 근데 그 결과가 합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공부해서 합격한 걸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름 특강에서 이제 더 배우고 정리하겠지만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의 언어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방식으로 데이터화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주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읽어주는 거 강사님들이 찝어주는 그 방법 있죠, 다. 암기법도 있고 뭐 교재 요약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다 의미가 없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스스로 요약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시험 시간에 생각나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시험 현장에서 생각이 나요. 모의고사 푸셨으니까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언어로 정리한 게 잘 생각난다. 네, 아시겠죠? 근데 충분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고 다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어렵고 더운 날씨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험 기간이라 강사님들이 많이 힘들 텐데, 네, 다들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수업 보니까.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내일 시험 2개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딱 1분 남았네요. 저는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했는데, 자, 저희 기도함으로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덥고 힘든 날씨 속에서도 공부하기 위해서 메데스의 모임 자리에 모인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 정성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꼭 공부한 것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눠줄 수 있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선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공부하고 헌신하고 바친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게, 절대 결실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